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인간이 하는 직업 몇 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결국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빅데이터나 AI는 물론 딥러닝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AI가 이번에 표정을 밝혀냈지만 많은 케이스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범죄자에 국한된 데이터가 아니고 빅데이터가 전반적인 인간의 행동을 다 이해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은 사실 일반적인 행동과 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가공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고민이지 않나. 그러니까 권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그 경험치를, 네? 그거를 그 뇌 속에 담겨져 있는 걸 AI로 통째로 옮긴다면 그 AI는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일단은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옮겨놓는다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20년, 30년을 넘어온 것을 옮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딥러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예요. 막 딥러닝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굳이 넣지 않더라도 지금 그 20년의 세월을 압축하고 축소했다는 것. 2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해서 응용해서 아웃풋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다. 이 빨라졌다는 것에도 지금 의미가 있는 거지. 뭐가? 뭐 대체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어쨌든 AI라는 기술이 지금 그 알파고 그때 바둑 이거 하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걔네들이 그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아직은 좀 인간을 못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또 혹은 뭐 우리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위치라든지 위치 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마킹을 한다 그러면 그 행동 움직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범인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닐까요?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맞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비전문가지만 AI가 그렇게 지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빨리 변해갈 수 있는데 그만큼 인간도 진화한다는 거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인간도 변화되고 진화돼가는 정말 아주 그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변화들 또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AI가 그것을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와, 그렇게 된다면 정말 뭐 영화에 나오는 인간이 지배받는 있던 세상이 되겠죠. 그럼 일단 잠깐 이 근황 토크 중에 그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그 왼쪽에 앉아 계신 서 원장님은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권일영 교수님 왼쪽에 앉는 사람이고요. 뭐 문서감정사입니다. 문서감정하는 사람으로서 뭐 보통 필적이 같은지 다른지 혹은 뭐 도장 찍힌 인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은지 다른지 혹은 뭐 문서가 얼만큼의 시간이 경과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거고요. 뭐 의뢰 오는 경우들은 저희들이 법원에 이제 등재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의뢰 오는 경우들 또는 개인으로 의뢰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저희도 그 어쨌든 뭐 과학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또 범죄학 이런 쪽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같이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권일영 교수님이랑 그때 이제 퇴직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을 이렇게 같이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같이 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서로 뭐 식사하는 시간도 많고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 관계에서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한번 이런 걸
권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놓으면 어떨까? 또 이런 범죄학이라든지 또 과학수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저희들 그 댓글 보니까 컴플레인이 많았죠. 우리 이거 뭐 하는데 소리가 뭐 크다, 배경화면이 어지럽다, 뭐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 대학원생 권일영 교수님 따님께서 아니 아저씨 셋 하는 유튜브를 누가 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게 했던 적도 기억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조금씩 뭐 처음에 300명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조금씩 이제 구독자분들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뚝딱 만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컨텐츠들을 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좀 넘어갈 텐데 처음 만드실 때 의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비전이라고 볼까? 뭘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우리 권일 교수님은? 아니 솔직히 유튜브 안 해요. 진짜 왜냐면 범죄 얘기를 기존에 하는 범죄를 얘기하는 분들의 유튜브 보면 굉장히 짜임새도 있고 네. 또 잘들 하세요. 네. 그 전달력도 되게 높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취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독자들은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나는 야 이건 내가 직접 나가서 사건을 했을 때 그때의 감정도 아직도 살아 있고 또 그때 만났던 어떤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반추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사실은 또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자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세상이 바뀔까? 우리가 이런 범죄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참 우리가 다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의구심?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굳이 내가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닌데 수준도 높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는 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 지금 이 두 분 같이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느꼈던 건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는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잘 만들고 어떤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취재를 잘 해가지고 뭐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 있었던 얘기들을 잘 전달하면서 그걸 또 한 분이라도 잘 듣고 그런 범죄 피해를 안 당한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되면 이런 사건들은 이렇게 된 거래 너도 조심해 라고 해서 누군가 조심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비전 네. 세상을 바꾸겠다 이거는 없었어요. 따님은 설득이 되셨습니까? 아니 딸은 뭐 설득이 아니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동의했습니까? 왜냐하면 전우층에서는 지금 이게 아저씨 셋이 뭐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과연 보겠느냐라는 의미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 콘텐츠도 막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범죄 얘기하는 건데 뭐. 여기는 작가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작가님도 계시고 저희 촬영 감독님도 계시고 네, 그분들 뭐 다음에 한번 모시고 저희가 좀 하도록 하고 네, 그럽시다. 유튜브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현재 구독자 수 6,562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공개도 이 타임쯤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뒤에 한번 보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수익금 어디서 보는지 알아요? 저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채널 분석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 수익 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예상 수익이 51불 51,000원입니다. 51,103 51,310원. 51불이 아니라 5만 예상 1,000. 수익이 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5만 1,000원. 저 영상을 올리면 대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노란 딱지라 그러죠. 유튜브에. 그게 대부분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거 처음에 시작하면서 수익을 위해서 카트. 자, 그래서 수익은요, 지금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 정도, 5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이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수익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많이 들어와서 그냥 보시고 범죄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지만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300. 저게 10만 원이 넘어야 뽑을 수 있다던데 그건 맞습니까? 100불. 100불? 아직 돈도 못 뽑습니다. 아니 100불 뽑아가지고 뭐 100불 뽑으셔갖고 처음에 뭘 하실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요. 100불 뽑는 날은 교수님 우리가 여기다 맥주 한 캔씩 넣고 다시 한번 하시죠 이거를. 그럽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유튜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질문을 좀 한번 우리 일단 그 김명애 구독자님 사형 집행을 왜 안 하냐, 또 사형이나 또 다름없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논의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네. 뭐 인권적인 측면, 뭐 인권이라 그러면 대부분 특히 범죄를 보는 우리 구독자들께서도 굉장히 막 이 공분을 같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인간이 가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상당한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벌을 해야 된다,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범죄학자들이나 일부 의학자들의 반대 의견은 뭐냐면 어차피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과연 줄어드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특히나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상당히 억울한 사람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나요, 사실은. 예전에 이춘재 그 8차 사건에 윤모 씨가 밝혀진 것처럼 그때만 해도 만약에 사형이 집행됐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렇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있으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서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 사형과 거의 같은 정도의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신력 200년, 300년 외국처럼. 찬성.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무기징역이 선고되잖아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사에 따라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무기징역의 의미가 20년이라는 기준만 만들어 놓은 거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냥 교도소에서 죽어라 임마 이때 너는. 새끼들아. 응? 비열한. 물론 새끼들. 그것도 사실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그가 잔혹한 일을 저지른 놈들을. 그래서 좀 제거하자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 사형 집행하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좀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교수님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프로파일링을 뒤집은 정말 의외의 범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초창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립돼야 될지 몰랐던 시기여서 초창기에는 네. 성격만 가지고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분석을 잘 접목시키지 못하고 현장의 행동 나타난 분석을 이걸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범죄자는 이런 성격일 거야 라는 성격 분석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자들이 용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초창기에는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지금 질문은 깍둑깍둑님이 물어봐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코몽이라는 분이 또 남겨주신 겁니다. 혹시 그 뭐 저희 방송이나 팟캐스트 교수님 나가시는 거 재밌게 보고 있으시다 그러고 국가수 연구원들이랑 뭐 콜라보 이런 영상을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국가수에 있는 분들 제가 최대한 또 현직에 있는 CSI나 네. 또 법의학 교수님들 네.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특별편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현직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송을 하는 게 그 절차들이 복잡해요. 아, 보고도 해야 되고. 유퀴즈는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런 간대? 거는 보고를 하고는. 다 어떤 그렇지. 그럼 나오면 우리도 나오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지. 유씨끼리 하는 건 다른. 여기 양질의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YH 장님께서 오신 게 있는데 현직에 일하시면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 시간, 시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프로파일러로서 일하시면서 알게 되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그거 되게 길게 말씀드려야 돼서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범죄 시간대, 네. 장소, 그다음에 그 장소마다 일어나는 범죄 유형, 뭐 폭력이나 뭐 이런 절도나 강도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프로파일링 팀에서도 하고 그 지역 경찰 팀에서도 하고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춤형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 그런데 이제 뭐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분산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찰 수사력이 거기에 좀 맞춤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2011년도에 그 미국 오스틴에 갔는데 오스틴 그 PD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시간대별, 장소별, 범죄 유형별 분석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어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죠. 이분은 또 질문을 여러 개 잘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질문 한번 서원장님 물어보시죠.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경찰이나 형사 이런 부분들이 범죄 보복 대상이 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있었는지. 있어요. 있는데 나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없었어요. 찾아온 범죄자 한 명 있기는 했는데 뭐 위협적이지는 않고 경찰청 앞에 한번 서 있더라니까. 출근하는데. 그래서 야 저기 어디서 보긴 봤는데 저놈이 어디서 봤지? 야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는데 딱 건너갔더니 주머니에서 봉봉이라는 음료수 있어요. 섹스가 오렌지 색색. 아, 봉봉도 있어요, 봉봉도. 네. 이걸 꺼내서 주는 거야. 네. 그리고 가더라고. 너 덕분에 잘 있었다. 이건 또 이제 그러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걸 또 먹어야 될지 또